네, 어서 오세요. 유럽의 그 군국적이고 반공적이고 반러 반중 정치가요. 시대를 거슬러서 망상처럼 주장되고 있죠. 이게 실은 그 정신분열이 아니라면은 독일,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발트 국가 등 유럽의 십수개 국가가 외교도 부릴 줄 모르고 협상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오로지 독단으로만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돈도 없는 주제에 러시아랑 한번 뜨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이런 또라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요, 체코에서 그 대한당으로 나타난 자유와 직접민주주의 정당도 극우 정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상태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됐을까요? 유럽의 지도자들이. 물론 멍청이들만 내내 뽑아놨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큰 흐름이 말이에요. 자기들 눈앞에서요. 트럼프 정부가 루마니아, 폴란드, 독일 뭐 각종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고요. 응? 이 카네기 재단에서도 되게 걱정했다고. 왜 다른 나라 선거에 관여했다고. 그런 모습에는 눈을 딱 감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선거 개입했다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주장하는 이 정신 분열에 걸려 있다고 말만 한단 말이죠. 도대체 이런 정신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유럽 사회에. 물론 뭐 유럽 사회만 그런 건 아니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 안 그래요? 고든 창인이 무슨 모스탄이니 하는 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선거에 와서 간섭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부정선거가 들어왔나 어째 이런 정신병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러우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러우전 초기부터 뭘 알지도 못하고 러시아 욕부터 박아댔던 게 한국 언론, 한국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라고. 모두 우크라이나 나치 편에 서가지고 으쌰으쌰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디 한쪽 알고리즘에 걸려들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딴 게 아니죠. 냉전 세뇌에 깊숙하게 빠져버려서 그런 거예요. 냉전 세뇌의 역사가 무지 길고 넓습니다. 실은 생각보다.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받은 거예요. 모방한 거예요. 4대한 거라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유럽 사회가 완전히 썩어버렸다 이 말이죠. 미국도 그래요. 실은 뭐 다른 점은 없는데 유럽이 너무 심하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빠져나오려고 노력이나 하는데 그 작년 9월 달에요. 미국 중앙정보부 국장, CIA 국장 빌 번스하고요. 영국 비밀정보국 SIS 국장 리차드 무어가 서로 만나가지고요. 다음같이 엉터리 같은 말을 또 했다고요. 러시아가 사보타주를 한답니다. 아니 정보국장이라면서 무슨 사보타주인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뭐 없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거짓과 허위 정보래요. 러시아가 하는 무슨 말은 다 허위 정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세뇌에 걸려 있다고요. 그 예전에 그 FBI 국장 후보하고 그 다 말씀드렸죠. 그냥 눈에 자꾸 모든 게 다 소련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중국으로 보인다고 빨갛게 보이고 메카시즘 푹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미국과 영국의 두 정보국장이요. 이게 전략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떤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막무가내예요.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에 편입한 지가 35년이 지났어요. 이 서구 수뇌부들의 그 냉전 논리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 체제를요 자유무역으로 일관되게 바꾼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록펠러 가문, JP 모건, 뭐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 이런 것.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그 딥스테이트 수뇌부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이제 CFR이라든가 빌더버그 그룹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비교적 이제 경제 중심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띈다면, 유럽의 기독교 반공주의로 무장한 딥스테이트가 따로 있다고요. 유럽은요. 피나이 서클이라고 있어요. 그냥 서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954년에 빌더버그 그룹이 창설 준비하던 때 같이 그 그룹을 준비하던 프랑스 총리 안투안 피네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딱 빌더버그 그룹을 지켜보니까,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너무 중도 좌파적이야. 그래서 독일 총리 아데나워와 함께 이 빌더버그 그룹에 대응하겠다면서 1년 앞서가지고요. 1953년 언저리에 기독교적이고 보수적이고 반공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서클을 창설했는데 그 이름이 그냥 서클이에요. 이 본질적으로 이 서클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 소련의 그 핵실험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중공이 성립됐잖아.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반공주의로 무장한 유럽 공동체 로비단체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빌더버그만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유럽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헨리 키신저는 양쪽 그룹을 다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서클 그룹 사람들은 인종주의자예요. 남아공 아파르테이트 체제를 계속 지지를 했고요. 핵전쟁을 옹호했고요. 반소 반공 진영 논리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라 뭐 합스부르크 공이 있고, 피네이가 있고, 장모네 그 유럽 연합 추진한 사람 콘라드 아데나워, 지올리오 안드레오티 이런 저기 이탈리아 총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유럽의 고위 정치인, 외교관, 뭐 전직 유럽 정보국장, CIA 정보 요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요, 록펠러, JP모건, 로스차일드의 그 20세기형 세계화가 빌더버그 그룹하고 또 뭡니까? CFR을 중심으로 금융의 세계화, 규제의 표준화, 소비의 평등화, 개인의 자본화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주로 경제적 조직으로 강력하게 세계화를 밀어붙였다면, 미국과 유럽의 그 제국주의적 보수 세력이 바로 르서클이란 말이에요. 군국화, 전쟁 준비, 외교 없어. 그냥 전쟁만 하면 돼. 체제 변형 이런 것들을 따졌다고.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움직였어요. 상당히 힘이 컸다고요. 뭐 지금이야 뭐 금융자본하고 군산업체가 한 몸으로 더 흘러가지만 기질은 여전히 남아있고 경향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빌더버그 그룹이 금융의 세계화에 집중했다면 이 사람들은 군산업체 이익에 집중했다고요. 서클은. 그래서 두 개가 항상 섞이지만은 선택할 때가 되면 이 서클 그룹은 주로 군산업체 편에 섰고요. 빌더버그 그룹은 주로 금융계열에 섰다고 말해요. 이렇게 딥스테이트도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실상 그 서클은 말이에요, 조직이 좀 느슨해요. 정기 모임도 없습니다. 빌더버그처럼 뭐 정기적인 모임도 없고, 실물 조직도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 반공주의 모든 세력을 다 규합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독교 중심이죠. 예. 가톨릭, 개신교 따질 거 없어요. 예, 무조건 다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각자가 속한 비밀 조직이 있어요. 바티칸 내부에서의 그 극우파 조직이 있어요. 오피스데이라고 있습니다. 멀타 기사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내려온 사람들이고요. 이 두 그룹, 오피스데이하고 멀타 기사단, 이 교황청에서 만들어서 움직이는 하수인 그룹이 프로파간다 두에라고 있어요. 이걸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나토 설명하면서. 근데 나토 영상을 다 삭제해 버렸네요. 하나 남기고. 참 구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상당히 극우적이죠. 그래서 반공 반소 조직으로 뭉친 조직이라. 물론 이제 유럽 통합에 관한 의견은 빌더버그와 의견이 똑같아 갖고 같이 운영했습니다. 예. 기질은 달라도 목표는 같았다고요. 하나는 유럽 통합이 목표였고요. 빌더버그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르크시즘을 파괴해버리는 건데요. 그걸 신좌파로 돌리는데 서클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좌파가 흔히 이제 문화적으로 말하면 문화 막시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빌더버그 그룹은 나토와 그렇게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클은 나토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MI6, 프랑스 대외보안총국, 독일 BND 뭐 이런 것들, 뭐 CIA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항상 비밀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리 음모론 좋아해갖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서클을 잘 잡아내질 못해요.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예요. 이 서구의 수뇌부 중에 특히 오피스데이 연관해가지고 멀타 기사단 연관해가지고 움직였다고요. 하도 정치적이어서 말이에요. 데이비드 록펠러가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만든 빌더버그보다 훨씬 더 두들겨 맞을 논란이 크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극우적이라서 1967년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참여를 권유받았거든요. 근데 한번 모임 나가봤더니 이거는 뭐 반공, 반소, 반중 중국을 다 파괴하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록펠러는 중국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었고 자기도 중국을 몇 번을 가봤어도 자기가 보기에는 뭐 세계 지배 이런 거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여를 거부하고 한 번 모임 갔다가 뛰쳐나와 버렸다고. 아니 나는 빌더버그에만 그냥 충실하자 이런 거예요. 이 서클은요 정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필립스, ITT, 네덜란드의 쉘, 포드 재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이탈리아의 거대 사업가 카를로 페센티한테 돈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들 모두 극우예요. 그리고 이 서클 모임의 미국 정규 멤버가 수뇌부에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CIA 국장입니다. 한 사람은 윌리엄 컬비, 한 사람은 윌리엄 케이스예요. MK 울트라 했던 그 윌리엄 케이스. 또 유럽하고 미국의 정보국뿐만 아니라 자체 정보국도 운영했고요. 필요시에는 항상 빌더버그 그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황청까지 가서 오피스데이랑 다 같이 교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단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헤리티지 재단의 지원금을 받았던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한 70년 이상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더버그 그룹이요. 문과라면요. 르서클은요. 무과예요. 무관들이에요. 무관. 폭력 쓰는 거 좋아하고 군산복합 업체를 지지하니까 그렇죠. 이 리서클 네트워크가요. 공산 연정을 추진했던 알도 모로 이탈리아 총리를 암살한 거 거기에 깊숙하게 연관했고요. 1970년대에 벌어졌던 이탈리아의 그 무수한 테러를 이 서클이 벌인 거예요. 나토를 막 밀어갖고 나토의 그 유럽 테러리스트 작전 있잖아요. 글라디오 작전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우리 자주인 영상이 3개를 만들었거든요. 영상을 50분짜리 1시간짜리로 해서 한 3시간 정도짜리를 만들었는데 2개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삭제해버리고요. 하나만 남겨놨네요. 그래도 한번 보시면 조금은 감이 올 거예요. 나토가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지. 또 1975년에 대땅트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요. 유럽 안보회의 그래갖고 소련 이렇게 동유럽 불러가지고요. 서로 화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응? 서로 화해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서클이 막았습니다. 소련과 공산주의자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아버렸고요. 전쟁을 부추겼고 나토를 더욱더 확대시켰어요.
1990년 다가오면 서클의 영향력이 조금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토가 동유럽으로 계속 팽창했던 거는 바로 이 서클의 네트워크에 영향이 없을 리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서클은 말이에요. 1979년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국제 테러리즘 회의 있잖아요. 네타냐후가 기획했던 그 중동 관리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그 프로젝트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이 서클은요 유대인이 좋거나 이스라엘이 좋아서라기보다 이슬람에 대한 기독 십자군 전쟁이라고 봤기 때문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모든 우파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던 거죠. 이 거대한 흐름이 전 유럽과 하물며 미국까지도 영향을 끼쳐왔단 말이에요. 1970, 80년대 마가렛 대처 집권을 위해서 비밀 자문 회의까지 만들었고요. 독일의 1980년 총선에서 이 서클 공동 창립자인 그 프란츠 요셉 스트라우스를 총리 후보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돈도 갖다 주고 언론 캠페인 엄청 벌이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프랑코가 죽으니까 프랑코 파시스트를 뒤에서 계속 살려줬습니다. 록펠러하고요 빌더버그는 네오콘하고 신자유주의가 한 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서클은 그걸 몰랐습니다. 네오콘만 밀어붙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신자유주의랑 같이 이제 합류한다는 건 몰랐죠.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예. 1980년대 네오콘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서클이에요. 모두 냉전주의자고 좌우 진영 논리에 맞추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를 판단했던 무관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이건도 뒤에서 엄청나게 도와주고 또 콘트라 스캔들 벌어졌을 때도 서클이 엄청나게 막아줬어요. 뒤에서. 이 서클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 가끔 그 서클의 멤버가 이제는 다 늙어빠진 노인들이고 2000년 들어서는 뭐 모임도 별로 없다 이러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또 상당히 많이 말 그대로 영향력이 전보다는 많이 죽은 건 사실이라고. 하지만 서클이 갖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이 서클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트럼프라든가 찰리 커크 같은 애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빌 클린턴이야 빌더버그에서 밀어주고 CF에서 밀어주니까요. 뭐 쉽게 대통령 같은 것이 경제 파시즘을 만들 수 있었지만 정치 파시즘을 만들기는 이게 서클 같은 그런 네트워크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 양쪽이야. 한쪽은 공화당, 한쪽은 민주당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쪽은 뭐 좌파, 한쪽은 우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말하기 나름인데 하여간 흐름은 이렇게 돼 있다고. 이 양자 사이에서 헨리 키신저가 참 커넥션 열심히 했죠. 자, 정리한다면 말이에요. 빌더버그 그룹, CFR, 다보스 포럼, IMF, FRB 이런 것들은요. 저 록펠러, JP모건, 로스차일드가 진보의 탈을 쓰고 움직인 경제 조직이고요. 정치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었어요. 르 서클은 말이에요. 냉전 논리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이제 21세기 결국은 반 러시아, 반 중국 정치로 완전 고착화된 거예요. 이 서클이 가지고 있었던 극우의 전통이 말이에요.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을 올려붙여주는 흐름을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극우 기독 반공주의 전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 건너편에는 빌 클린턴이 대표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있다고요. 이 두 개가 항상 교차합니다. 네오콘과 신자유주의가 항상 교차하듯이 항상 교차하는 거예요. 기독 반공주의 노선 참 질기게 살아남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질기게 살아남냐면요. 무엇보다
서구에 오랜 반 러시아 정서가 있었잖아요. 500년간. 또 20세기 들어서 19세기 말 인구가 많은 중국인들이 서구의 기독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공포가 있었다고. 러일 전쟁 이후에 말이에요. 독일 제국의 그 빌헬름 2세가요. 옐로우 페리라고 하는 황인종 공포론을 퍼뜨리잖아요. 물론 뭐 지가 만든 건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이 만든 건데 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었어. 그래갖고 우리 서구 백인들이 황인종한테 지배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중국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을 쳐들어가기 위한 변명으로 중국이 우리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한 게 이게 중국 공포거든요. 황인종 공포, 또 황색 공포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따 대고에서는요, 에른스트 르낭은 말이에요. 황색 공포에 그 황인종에 누구를 끼워 넣냐면 러시아를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차피 황색이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중국을 지네가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수뇌부들은 의화단의 그 중국 민족주의를 두려워했다니까?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중국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세뇌가 돼버린 거죠. 의화단 사건 벌어지니까 야 중국인들이 저렇게 반항도 하네 그러면서 야 중국인들이 서구 세계의 그 기독 문명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예속시키려 한다. 이런 분열증에 매몰되어 있었다. 변명이었어요. 변명. 아시아 침탈을 위한 변명이 제 스스로 체화돼 가지고 실제로 중국 황인종이 우리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을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서구 사람들한테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진실로 자리를 잡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스탈린의 고려인 이주잖아요. 일본, 중국, 한국 다 똑같은 황색 공포에 시달려갖고 스탈린이 고려인 이주한 거다 그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재미 일본인들 수용소에 가둔 것도 황색 공포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공의 냉전 논리는 공산주의 그 자체라기보다 러시아와 중국을 아우르는 아시아 공포가 먼저 선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화단의 중국 민족주의를 봤어 얘네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걸 봤어. 진주만 공격하고 태평양 전쟁으로 아시아의 그 힘을 봤어. 그때까지만 해도 황색 공포는 문명론에 관한 문제였어. 근데 한국 전쟁 터지면서 중공군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황색 공포가 공산주의 공포로 같이 교차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맞는 소리예요. 황색 공포가 공산 공포와 아주 싹 오버랩 된다고. 그때부터 서구에서는요. 아시아인을 보면 무조건 공산주의자들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옐로우가 레드로 변해버렸다고 말해요. 특히 한국전쟁부터 그랬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서구가 몽골 징기스칸을 소환하면서 황색 공포를 공산주의와 교차시키면서 공산주의는 아시아의 것이고 아시아인은 공산주의이며 공산주의는 비열하고 침략적이다. 끝없이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아시아인은 생긴 것부터 간첩이다. 이게 바로 20세기 미국과 유럽의 20세기 중후반의 편견이었단 말이에요. 이 재밌는 사실은 말이에요. 미국 대중이 이렇게 세뇌되기 전에 국가 수뇌부들이 먼저 세뇌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국 대형교회가 가진 기독교 극우주의 있잖아요. 이거는 서클이 지난 70년 동안 조성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공산주의로 서로 같은 것이고 이 두 나라는 다 아시아이며 아시아는 반기독 야만이다. 이렇게 해놓고 미국은 자유사회고 유럽도 포함하며 모두 기독 문명이다. 이런
문명과 야만의 공식을 그대로 입수한 게 한국 대형교회다 그 말이에요. CFL하고 이제 빌더버그 그룹은 말이에요. 이 신자유주의는 말이에요. 2001년 WTO를 통해서 중국을 완전 개방시켰죠. 적당히 나갈 줄 알았어. 중국이 엄청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 서클이 만들어왔던 냉전 논리하고 황인종 인종주의를 코너에 몰아버렸다고요. 특히 2010년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약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로 떨었다고. 그걸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차이나 쇼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서클 네트워크가요, 대중국 견제 전략을 세웠지만은 다 가능성 없고 다 실패한 거죠. 황색 공포로 중국은 못 건드리겠고요. 대신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갖고 해체함으로써 그 결과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무의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문화사적 면모가 아닐까요? 무의식적 면모? 여기서 실패하니까요. 같은 황인종끼리 또 싸우게 만들려고 일본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서구 수뇌부와 이 대중들이요, 이 무의식적인 큰 흐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문화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항상 그냥 자료만 들이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러시아, 반중, 반공산주의 문명사적인 혐오가 없다면 자기 나라 산업을 저렇게 뭉개가면서까지 그렇게 유럽을 자살의 길로 달려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도대체가? 응? 황색 공포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황색 공포는 공산 공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큰 흐름이 아니라면 러시아의 값싼 가스를 버려버리고 미국의 비싼 가스를 수입하는 독일 정부의 정신 상태를 도무지 이해 못하죠. 이거는요, 서클이 지난 70년 이상을 서구사회 수뇌부의 뇌를 물들여온 기독 문명 반공주의에 깊숙하게 세뇌된 상태로 서구의 수뇌부들이 살아왔고, 또 그들이 또 그렇게 밀어왔기 때문에 유럽의 각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죄다 대가리가 이렇게 세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끊어버리고 미국의 비싼 걸 갖다가 94%나 수입하는 이 독일 지도부의 정신상태가 이해가 가시냐고요. 웬만한 어느 정도 편견에 빠져있지 않으면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짓을 한 거죠. 한편 저는 말이에요, 항상 한류를 의심해 왔어요. 90년대부터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엔터테이너들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굉장히 의심을 내가 좀 많이 하고 지금부터 하고 있지만, 한류가요 미국하고 유럽으로 나간 계기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2012년 그때가요 중국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리던, 최고로 늘리던 연도였다고. 그때가 중국 공포가 장난이 아니었다고요. 정신 분석학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고요. 중국 공포를 말해요, 한류라고 하는 부드러운 황인종 문화로 심리적으로 전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보통 중산층 사람들이요, 아시아 사람들한테 혹은 뭐 흑인들한테 인종주의를 부리지 않으려고 착한 척 바른 척 할 때 항상 내세우는 게 굿 미노리티거든요. 저런 사람은 괜찮아. 그걸 모범 소수자론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하더라고. 저 모델이 될 만한 황인종이나 흑인들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그거 선택한 게 한국이 아니냐는 거지. 저는
지금 닥쳐오고 있고 앞으로 닥쳐올 황인종 공포와 화해를 이루기 위한 심리적인 전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다분히 정신분석학적 진단이죠. 그래서 한류의 역할은 저 무서운 중국과 러시아의 공포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응? 어차피 이제 진짜 지네가 지배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집단적 무의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본단 말이에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1940년대 미국에서 중국 공포가 넘쳐났습니다. 공산당 공포도 넘쳐났고요. 그때 장개석 부인 송미령이가 미국에 가서 아리따운 얼굴을 막 들이밀면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색 공포를 누그러뜨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송미령은요, 미국 교육받았죠. 영어도 잘하죠. 기독교인이죠. 일본인과는 아주 다른 미인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 송미령을 통해 가지고 황색 공포를 많이 누그러뜨렸다고.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 있잖아요. 그 특별한 어떤 그 트라우마를 치료사를 통해 갖고 자기 마음을 전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포를 전이하는 이 집단적인 움직임이 지금 한류를 만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문명사적으로 보고 싶어요. 이 뜻은 뭐냐면 서구 문명의 큰 부분이 망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화가 끝났다는 것은 서구 문명이 사라졌다기보다 헤게모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러우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마무리되면서 서구 문명의 방향이 정해질 거예요. 헤게모니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